이 인면전구 공작대에서 인은 인도를 나타내고요. 면은 미얀마를 나타냅니다. 전구는 전투 지역, 임무 지역을 나타내서 인도와 미얀마 지역의 전투에 참전했던 그 특수부대원들. 이분들이 파견됐던 지역이 다 울창한 밀림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랑 1호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국군하고 소통해야지 또 일본군 포로를 잡으면 신문도 해야 되거든요. 문무를 다 갖춘 어벤져스급. 진짜 우리 광복궁의 최정예. 인면전구 공작대 이름부터 굉장히 어렵고요. 뭔가 무시무시한 기운이 들거든요. 인면전구 공작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단체들의 이름은 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한국식 한글 발음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인면전구 공작대에서 인은 인도를 나타내고요. 면은 미얀마를 나타냅니다. 전구는 전투 지역, 임무 지역을 나타내서 인도와 미얀마 지역의 전투에 참전했던 그 특수부대원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도와 미얀마의 전투에 파견된 우리 한국 광복군 그렇죠. 부대. 네, 몇 명이었어요? 9명이 파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원들을 파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광복군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파견을 한 건데 처음에 가신 분들은 9명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1942년 겨울에 영국군이 먼저 접촉을 시도한 게 누구냐면 약산 김원봉이었어요. 아, 김원봉. 예, 당시에 이제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쪽에다가 먼저 컨택을 해서 최성호, 주세민 2명의 이제 공작대원들을 먼저 파견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콜카타, 인도에 가면 콜카타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인도의 이제 제2의 도시인데 콜카타에 가서 몇 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미얀마의 아라칸 전선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여기서 근무 딱 한 1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시거든요, 다시. 네. 충칭으로. 근데 한국 사람 공작대를 받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때 알아봤군요. 네, 너무 쓸모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해달라 이렇게 재요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선발 기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942년 초반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영국령 버마를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일본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의 군세가 엄청나게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얀마에 있는 버마 지역을 침공을 해서 전국토를 이제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이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의 손실을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에서 이 기회를 다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버마 지역에서 이제 인도까지 침공을 이제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 의해서 일본군의 군사가 약화되니까 영국도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버마를 탈환하려고 영국군도 이제 재정비를 해요. 이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우리 광복군의 도움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 조선인들은 중국에서 같이 훈련도 받았었고 그리고 중국말도 할 줄 알고 일본말도 할 줄 알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선발된 대원들이 광복군 1지대와 2지대에 있던 9명의 청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외국어가 능통한 엘리트급 요원들을 영국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우리 정부에서 승인을 했나요? 네, 충칭 임시정부에서 네. 다 이제 관련된 이제 선발 절차 등을 거쳐갖고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요즘 말로 따지면 심리전단이에요. 심리전단이 뭐예요? 심리전단. DMZ를 사이로 놓고 우리 남북이 막 방송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심리전을 펼치던 이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노획한 문서를 번역하고 그러니까 일본어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번역하고 그다음에 암호 해독하고 그다음에 심리전 전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뿌리고 근데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여기다가 이분들이 파견됐던 지역이 다 울창한 밀림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랑 1호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국군하고 소통해야지 또 일본군 포로를 잡으면 신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문무를 다 갖춘 어벤져스급. 진짜 우리 광복궁의 최정예. 그럼 파견을 위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당시에 이제 만주라든지 간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독립군들이 대다수가 이제 중국어랑 일본어는 했죠. 근데 이제 한지성 대장을 포함한 나머지 인면전국 공작대원들은 영어까지 할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갖추긴 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3개국어. 3개국어를 기본, 한국어까지 4개국어죠. 아, 4개국어. 그죠, 조선어까지 가면. 그러니까 와. 그 당시에 그 젊은 청년들이 군인이 일단 기본 조건은 군인이었죠. 총 잘 쏘는 군인이 4개국어를 한다. 쉽지 않은 거죠. 일단 지성과 체력이 다 되네요. 그 인면 전지 공작대에 그 투입됐던 요원들이 실제로 그 전부터 이미 그 광복군의 전신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군사 훈련을 받았던 젊은 청년 장교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선발을 하고 나서 그 영국 총사령부가 있던 레드포트로 그럼 가는 건가요? 미얀마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일단 사전 훈련을 받습니다. 네.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항공편을 이용해서 콜카타로 들어가요. 예, 콜카타로 들어간 뒤에 그다음에 이제 델리에 있는 레드포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레드포트는 그 인도 지역 그 영국군 총사령부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레드포트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는데 거기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윌리엄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1906년에 공주에다가 네. 그 유관순 열사 영명학교 다녔잖아요. 그 영명학교를 세운 분이 이 윌리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94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강제 추방돼요. 그래서 인도에 가셔가지고 학교 같은 걸 운영하셨는데 우리 인면 전구공작대가 거기 가서 그분 밑에서 또 영어 배운 거예요. 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네요. 일단은 윌리엄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심리적으로도 좀 있었던 안정이 것 됐겠죠. 같은데 예. 일단 훈련은 외국인들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레드포트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이 3개월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43년 연말까지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이제 전선에 이제 투입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레드포트라는 곳이 이게 인도의 마지막 성터, 그냥 무굴 제국의 마지막 성터거든요. 네. 근데 인도는 또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일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인면 전구공작대가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주민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역사의 저는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래 또 영국을 도와야 되죠. 네. 왜냐면 일본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게 저는 레드포트 가서 촬영하면서 느꼈던 아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구나. 좀 돌아와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요. 그럼 레드포트에서 훈련을 마친 뒤에 전선에 투입됐다고 했어요. 그럼 다 같이 같은 곳으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때 분산 배치가 됐는데 아까 전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송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영국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군들이 좀 무리한 작전을 이때 수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아예 보급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작전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당시 군부의 특징인 야마토혼이 죽었는가 이러면서 계속 전진을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실제 거기서 이제 6만 명 정도가 아사하고 병사를 해요. 물을 마시면 이제 장염으로 죽고 전염병이 돌아서 그때 일본군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급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실제 그 지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략 전술적으로 뛰어났어요. 근데 우리 광복군 출신의 이 인면전지 공작대가 약간 좀 무슨 선무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뭐 확성기로 얘기하고 이런 걸 선무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만 보면은 약간 보통 군인을 떠올리면 뭔가 나가서 총도 막 쏴야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후방 쪽에만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이들의 공적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총사령관부터 해가지고 이 영국령에 있던 영국의 장군들은 이 인면전지 공격들을 실제로 칭찬하고 그 대서특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1944년도쯤 되면은 이때 실제로 이제 인면전구 공작대원 중에 문흥국이라는 대원이 있는데 당시 영국 육군 17사단이
이제 완전히 일본군한테 포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의 전의를 상실해 버려요. 전의를 상실해서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목숨 걸고 좀만 더 싸우자 이런 어떤 상태가 되는데 그때 문인국 대원이 감청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일본군이 제대로 포위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쪽 지역은 포위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저쪽으로 탈환하면 됩니다. 이 정보를 알려줘서 영국군이 모두가 무사히 도망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당시 그 영국군 사령관들은 이 인면전지 공작대가 육군 17사단을 살려냈다면서 네. 엄청나게 정말 공을 돌리거든요. 이게 얼만큼 큰 공이었냐면 당시 인팔로 이제 빠져나오니까 네. 17사단장이 찾아와요. 어. 그래서 공적을 취하해요. 사단장이면 높은 분 아니세요? 최고 높죠. 스타죠, 스타. 네, 스타. 별 2개. 투스타. 네, 그래서 투스타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공적을 야. 취하는 이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심리전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전이 먹혔어요. 일본 군들이 막 귀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의를 상실한 거죠. 이때 일본군이 이 패배했던 이 인팔 전투 때문에 사실상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완전히 거의 패배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붕괴되고 있던 일본의 군부였는데 이제 미국이 확인 사살로 핵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인면전구 공작대를 얘기할 때 꼭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환으로 참전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실제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미국한테 패배를 해서 전세가 엄청 약화돼 있을 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인도를 침공한 거였어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일본이 이겼다면 전쟁은 지속됐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몰라요. 근데 거기서 우리 광복군의 활약이 있었고 영국군이 이겼잖아요. 연합군이. 그래서 일본군은 자체적으로 이미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였다면은 조금만 더 지속됐다면 얼마든지 우리 광복군과 독립군의 힘만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면전구 공작대원들의 면면이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면전구 공작대를 이끈 한지성 대장의 조카, 바로 한옥동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촌이 되시죠, 한지성 대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셨다고 들으셨나요? 조선의용대 창립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조선의용대로 쭉 활동하시면서 또 조선의용대 통신, 저희들은 와서 요즘 같으면 전선에서 일어난 모든 소식, 또 조선의용대 소식이라든지 국제정세라든지 국내 독립운동 활동하는 모든 것을 신문에서 실고 하는 그런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저희들이 아시는 인면전구 공작대 네. 대장으로 1943년도에 파견하셔가지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활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지성 대장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어머님으로부터 많이 말씀을 들었고, 어릴 때부터 또 아버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 초등학교 졸업하실 때도 이제 1등으로 조습하시고 형제 간에 있으면서 방학 때 되면 뭐 그 당시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시면 고향의 후배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한 번은 저희들이 집으로 오기 전에 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가는 대가 지서에서 그 일본 순사가 한국 여자를 괴롭히는 거를 보는데, 요즘 같으면 소위 말해서 희롱하는 그런 걸 보고 그 참지를 못하고 일본 군사를 호되게 구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중국으로 가실 때 독립을 쟁취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졸업과 동시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독립되고 난 다음에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지선 대장님이 자식이 없으셨죠? 네, 아무래도 그 해방 후에 오셔 1946년도 그 독립군 거기에 있어서 삼진으로 오셔가지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여쭤봤답니다. 동서가 안중근 의사님의 막내 동생인 안공원 씨의 막내딸입니다. 안금생, 금자, 생자.
숙모님이신데 독립운동 한다고 이래가지고 자녀를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하게 되면 자녀가 부담스럽고 이렇게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가족한테는 정말 빵점짜리 아버지, 빵점짜리 남편이 됐거든요. 그거를 각오하고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부터 일찍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고를 나오자마자 바로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결혼한 그 독립운동가 부부들을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느낀 것이 좀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리고 평생이 군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남다른 의기랄까요? 좀 결심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한지성 대장님을 포함해서 총 9분이 인면전국 공작대로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뭔가 공통점이라든지 대원들의 특성이 있었을까요? 대원들이 분포를 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경 정치학교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군의 전신이라 불리는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가 있었어요. 193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활동했던 군인이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의 정보장교, 정보장병에 해당하는 정보사령부 같은 데서 일했었던 그런 군인들이 여기서 많이 양성이 됐거든요. 그들이 이제 광복군에 편입이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한 팀이었고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었고 3개국어 4개국을 할 수 있었으니 인면전국공작대가 인도에 갔는데 그 영국군과 인면전국공작대 가운데 네. 베이컨 데이라고 그 연락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예, 캐나다 출신의 영국군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 감리교 선교사로 10년간 또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했죠. 그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또 소통이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인면전국공작대는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이것도 참 재밌는 스토리더라고요. 예. 롤랜드 베이컨 장교로부터 그 후손으로부터 받은 사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 베이컨 대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계셨다가 선교사로 왔다가 영국으로 가서 연락장교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운데가 지금 한지성 대장. 그럼 한지성 대장님은 인면전국 공작대라는 이름으로 2년 정도 활동하시다가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 중국으로 다시 오시게 된 건가요? 인면전국 공작대가 인도 버마에서 네. 활동의 성과가 크다 보니까 영국군 측에서 그 인면전국 공작대 대원을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로 잠깐 본대로 오셔가지고 요청을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지성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활약에 비해서는 이 후대의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손으로서 마음에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섭섭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입니다. 지금 인면전국 공작대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외 파병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네. 이런 활동이 미흡한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75주년입니다. 네. 그동안 좌우로 문제에서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좌우가 합쳐서 통합이 돼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분이 해서 청춘을 바치고 국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보상이라든지 네. 또 포상이라든지 서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서훈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정 작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보훈처가 이제 서훈을 이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상훈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바뀌어 왔는데요. 실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괴로운 게 뭐냐면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부분이 되게 화려하게 막 조명을 받고 요즘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슈잖아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너무나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상훈법 관련돼서는 2005년도부터 드디어 이제 당시 중국에서 활동했던 어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가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왔던 그 엄청난 그 차별감과 억울함, 그 한맺힘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실 한 20-30년간 계속해서 그 억눌렸던 여러 가지 정부의 차별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슴속에 그 한은 뭐 제가 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훈법이 지금도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보훈처에서 서훈을 줄 때 이 절차가 처음에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2번의 심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민간인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만장일치가 나와야지만 다음 차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의 만장일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민간인들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그냥 직업구들이 그냥 들어와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공의식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라도 거기서 만약에 반대라면 만장일치가 안 돼서 그 사람은 서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상훈법이 왜 문제냐면 한 번 심사에서 떨어지면 재심을 안 봐요. 기존의 자료를 냈을 때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내면은 재심을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서훈 그 이제 답신은 보내야 대신 답신은 지금 절차적으로 뭐 이래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사를 또 한 번 봤는데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심사 자체를 아예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료가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 추가 자료를 국가가 찾지 않고 후손이 개인이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지성 대장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활동했고 인도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직접 인도에 가서 자료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자료를. 그러지 않으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신청을 해도 다 떨어뜨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희망을 제가 본 것은 이번 연도 이제 8월 15일에 드디어 이제 그 인면전지 공작대회에서 같이 참여했던 베이컨 대위가 또 서훈을 받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아직 미서훈 그 유공자분들께서 이제 서훈을 받게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신경 쓰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후손님께서도 노력을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도 또 다른 분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독립운동가라고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숙부님이 독립운동가를 했다. 족보에도 독립운동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같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되지만 더욱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독립운동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걸 갖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